오늘 또 노는 위정편 제2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위정 2장이 이제 시 300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무사라고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에 사탁함이 없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98페이지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시 300편을 정리한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니 표지 사람들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맨 교화겠죠. 남녀간의 사랑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남녀간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될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 신부, 수녀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그들이 마음속의 번민을 호소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그대는 사람이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 한사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끊어버리려고 하지 말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있으며 또 무릇 생각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사무사는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어서 엄정한 문화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즉 예로서 내는 도덕으로서 교화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나쁜 짓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교화를, 덕이나 예로서 교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자는 시 300편을 정리한 주요 목적은 바로 생각에 사악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문학적인 경지에 대한 말을 위정편에 넣었을까요? 이것이 순서를 어지럽게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어지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편의 요점으로 제목의 중심을 잡아 먼저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첫째 요점은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단지 사상 문제란 것입니다. 사상을 순수하고 바르게 하기만 하면 무슨 문제든 해결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에 걸친 동난은 사실 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을 강의할 때 오늘날 세계에는 진정한 철학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철학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철학 사상을 연구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논문을 쓸 때에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말했다고 한 줄 뺏기고 공자가 어떻게 말했다고 한 줄 뺏기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철학을 베끼기만 하고 자기 철학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철학은 졸업정서일 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진정한 사상이 필요하며 동서고금을 융회하여, 즉 녹여서 하나로 모으는 것을 융회라고 하죠.
융해하여 진정으로 하나의 사상을 낳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상이 빈곤한 시대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 요점은 사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역사상 대체로 대정치가는 모두 대시인이자 대문학가였습니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옛날 어떤 이가 우리나라에는 철학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우리에겐 철학이 있는데도 이를 연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문학과 철학이 나뉘어지지 않아 문학가가 곧 철학가이며 철학가가 곧 문학가였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000년 역사의 모든 책을 두루 읽어야만 합니다. 서양 학문은 전문적이어서 심리학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이요 생리학은 어디까지나 생리학일 뿐입니다. 세분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 선인들은 학문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두루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옛날 서적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책엔들 철학이 없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학은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두루 알아야 비로소 철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철학은 이처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당나라 초기의 충강화월가라는 제목의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나라 때 장약허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강상하인 초견월, 강 위에서 누가 처음 달을 보았을까? 강월 한년 초조인, 강에 뜬 달은 한년, 어떤 해, 어느 해, 언제라는 뜻이겠죠. 언제 처음 사람을 비췄을까? 서양에서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조상들의 손에 들어와서는 더 훌륭해져 문자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문학 속에서 찾아보지 않아 우리에겐 철학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학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면 철학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소동파의 사에 명월기시유,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기시가 이제 언제, 어느 때 이런 뜻입니다. 파주문청천, 잡을 파자죠. 파주 술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술잔을 잡은 거겠죠. 술잔 잡고 푸른 하늘에 물어보노라. 부지 천상궁궐 금석시 한연. 부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천상의 궁궐은 금석, 오늘 저녁, 오늘 밤이 한연, 어느 해인가, 무슨 해인가를 천상궁궐은 오늘 저녁 무슨 해일까? 요거는 이제 소동파가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로는 추석이죠. 추석에 이제 보름달을 보고 고향에 있는 자기 동생 소철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수조가두인데요. 산은 요즘 말로 하면 뭐 노래 가사 정도 되겠죠. 옛날에 이 사를 가지고 이제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했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로 뭐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특히 산은 요즘 형식의 노래 가사하고 비슷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철학 문제 아닙니까?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서양 요리를 먹었을까요? 한식 요리를 먹었을까요? 천상궁궐은 오늘 저녁 무슨 해일까? 그가 물은 이 문제는 철학 문제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옛날엔 문학과 철학이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첫째 점입니다. 즉 사람의 문제라는 그 요점에서 그 첫 번째 점이죠. 문학과 철학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학가가 대철학가이자 종교가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또한 문학과 역사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모두 대문학가들이자 철학가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사마천이 쓴 사기 속에 있는 팔서는 곳곳이 철학으로서 당시의 천리를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팔서는 이제 사기 안에 들어있는 뭐 봉기, 세가, 열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서라는 또 한 편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8가지가 있어서 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고대의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것들을 전부 논술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 둘째 점입니다. 문학과 정치도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대정치가는 모두 대문호였습니다. 당대에 시가 크게 번성한 것은 당태종의 시가 매우 좋았고 또 그가 시를 제창했기 때문입니다. 명대에 대련이 발전한 것은 주원장이 대련을 잘 지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쌍유호자 하필심원이라고 그랬죠. 윗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래 사람들은 더 깊어진다, 심해진다는 거죠.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태종이나 주원장이나 시를 좋아하고 대련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행했다는 거죠. 그는 책을 읽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련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원장이 음력 정월 설날에 궁전에서 나와 한 백성의 진문에 대련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그 백성은 뭘 하는 사람이며 왜 문에 대련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그는 돼지 불알 까는 사람으로 대련을 지을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그를 위해 신년 대련을 한 폭 지어 주었습니다. 쌍수벽계에 생사로, 벽자는 이제 쪼갤 벽자죠. 벽계 하면 쪼개 여는 겁니다. 두 손으로 생사의 길을 쪼개 열어 1도 할단 12건, 한 칼에 할, 벨 할자죠. 끈을 딴자입니다. 베어서 끊는다는 거죠. 한 칼에 12건, 12의 뿌리, 시시비비를 하는 그 뿌리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한 칼에 12의 뿌리를 끊어버리네. 그 백성의 직업 신분에 딱 들어맞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당태종은 시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당시의 대신들 역시 모두 대문학가들로서 방현령, 우세남, 위진 같은 분들도 저마다 시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문학적인 명성이 없을까요? 역사상 그들의 공훈 업적이 문학적인 성취를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생 동안 초라하고 꾀죄죄하게 살았더라면 아마 문인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문인이란 늘 익은 술맛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공훈 업적이 잘 익은 술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백이나 두보 같은 시인들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벼슬길로 나아가서 어떤 뭐 업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시인으로서 유명해지지는 않았겠죠. 자기들의 그 시의 재주가 그 공훈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드러나고 시인으로서의 풍모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물론 뭐 작은 관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관직에 운이 없었기 때문에 또 위대한 시인으로서 이름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송대의 왕안석 같은 분도 시를 잘 지었지만 문학적 명성은
역시 그의 공훈 업적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엔 문학과 역사가 나뉘어지지 않았고 문학과 철학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며 문학과 정치 또한 나뉘어지지 않아 대정치가는 모두 다 대문학가였습니다. 무식쟁이 황제인 항고조도 유방이죠. 대풍기해 운비양, 해자는 어조사 해자입니다. 큰 바람 일어나니 구름은 날리도다. 위가 해내해 귀고향, 위력을 천하에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해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안인데 옛날에는 이 대륙이 있고 그 사방에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내라고 하면은 천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유방의 대풍가입니다. 라고 한 수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없을 겁니다. 황제의 지위에 이르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지었을지도 모르겠지요. 태풍을 내어 취도와, 태풍이 불어오니 기와 짝 날리도다. 불취자에 도자는 이제 흔들도자인데요. 흔들리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와와 자고요. 태풍이 불어오니 기와 짝 날리도다. 우루하래 아정마, 비는 새어 떨어지고 아이고 머니나. 요거는 이제 뭐 거의 현대 중국어로 쓴 시겠죠. 타이풍来了 吹掉我 雨落下来我的妈라고 하는데 현대 한에서 我的妈 아정마라고 하면은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머니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놀랐을 때 보통 중국말로 我的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대정치가는 반드시 시인의 진지한 정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서양인이 말했듯이 진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정신, 즉 종교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셋째 점입니다. 셋째 요점으로, 이 편의 세 번째 요점입니다. 요점으로 우리 선인들은 왜 시와 예를 제창했을까요? 유가는 왜 시의 교육을 이렇게 중요시했을까요? 바로 인생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를 하거나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접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통과 번뇌를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도덕 수양을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중시했는데 수양이 원숙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종종 하구들에게 영웅과 성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웅은 천하를 정복하지만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성현은 천하를 정복하지 않고 자기를 정복한다. 영웅은 자기의 번뇌를 남에게 떠맡겨 짊어지게 하지만 성인은 천하인의 번뇌를 스스로 짊어진다. 이것이 우리 문화의 전통 정신이니 저마다 성현의 책임을 완성하여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종사하다가 인생의 번민에 부딪힐 때면 서양인은 종교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인들은 오로지 종교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시에 관한 수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의 정감은 바로 종교의 정감으로서 풀기 어려운 번뇌가 있더라도 스스로 한두 구절 시를 지어 번뇌를 털어내고 정감을 표현했습니다. 위정자는 시인의 정감과 시인의 수양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옛날 대신은 문관이든 무장이든 조정에서 물러나 집에 돌아오면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책을 읽고 시를 외워 가슴 속에 있던 번민을 풀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처럼 탁자에 앉아 마작을 하거나 춤추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수양과는 달라도 크게 다르지요. 이로써 우리는 공자가 위정편에서 시 300편을 정리한 주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말한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위정자들에게 지도자의 생각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그들 개인의 수양에 있어서도 시인의 정조가 있어야 비로소 온유도노할 수 있고 편안하고 유쾌하게 위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3장입니다. 다음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지이정, 여기서 도자는 이끌 도자입니다. 이끌 도자와 같습니다. 지는 백성을 가리키겠죠. 백성을 이끌매 있어서 이정, 정으로서 한다. 여기서 정은 정사, 정치라는 뜻도 있지만 또 법규, 규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서 영도하고 제지이형, 제는 이제 가지런할 제자인데요.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지이정, 백성을 다스림에 이형, 형벌로서 한다. 형벌로서 하면은 민면이 무치, 백성은 면하게 되고 그러나 무치,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면은 이제 그 법규와 형벌로서 다스리니까 법을 피해서 형벌을 면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민면이라고 합니다. 형벌을 면하지만은 무치, 부끄러움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도지이덕, 덕으로서 이끌고 제지이예, 예로서 다스리면 유치, 차격,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즉 알게 되고, 또 차입니다. 또 차. 또 격은 여기서 이제 격식이라는 뜻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합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합격이라고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또 정치의 목적, 정치하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의 도자는 영도한다는 도자입니다. 이끌 도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자가 말하는 위정이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념으로 굳이 말한다면 정치 철학이나 정치 원리를 말합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한 국가나 한 사회를 정치 체제로서 영도하고 또 법제도로서 관리하며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법을 위반하지 못할 것이며 형벌이 무서워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로서 백성을 관리하면 백성들은 법률의 틈새를 뚫고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잘난 채 뽐내고 자기를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치심이 조금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가의 노자가 말한 법령자창 도적다유의 이치와 마찬가지로서 법령이 많을수록 범법자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장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자는 이제 증가한다, 많아진다. 그리고 장자는 드러날 창자입니다. 그러니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 많을수록 도적다유, 도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둑이겠죠. 다유, 많아진다는 겁니다. 공자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도덕으로서 영도하고 예의 정신으로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정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도지이득 제지이해 유치차격이라고 했습니다. 즉 도덕으로서 영도하면 사람마다 도덕을 함양하게 되며 예의 정신으로서 교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이 되어 잘못했을 경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사람마다 부끄러워하며 감히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 없어진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에 이르면 정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는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감화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가와 법가 정신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정치는 줄곧 도가, 유가, 법가를 혼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로서 다스리면 양심이 발동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4장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 시뷰오 이지우학. 시뷰오라고 하면은 10하고도 5가 더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뷰오 하면은 15살이라는 뜻입니다.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1일 30에 섰으며, 섰다는 것은 인생에 나아갈 길이 섰다는 이야기겠죠. 40이 부록하고 40에는 미혹되지 않고 50이 지천명, 50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이 이순, 60에는 이순하였고 70이 종심소욕, 불유구,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불유구, 유자는 넘을 유자입니다. 구는 법구자고요. 그래서 법도에 넘어섬이 없었다.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공자의 자기소개인데 왜 공자는 위정을 말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싶었을까요? 공자는 72살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간단히 몇 마디로 자기 일생의 경력과 간고분투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뜻이죠. 간고분투. 그의 처지는 매우 불우했습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반장애인인 형과 누나가 있어서 가정적으로 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의 책임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그 후 15년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인생의 시련을 바탕으로 30살에 이르러서야 썼다고 했습니다. 썼다는 것은 곧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와 처세의 도리, 즉 자기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살에도 아직은 회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여전히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뜻은 확립되었지만은 이 길이 맞느냐, 아니면은 약간의 유혹만 있어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견고해지지 않은, 그 결심이 견고해지지 않은 단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40살에 이르러 비로소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2%, 즉 내가 갈 길이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겠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 하의 인생에 대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10년을 더 살아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50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명이란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형이상의 사상에서 말하는 본체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순에 이르러 이순하게 되었다. 귀가 순하게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고 했는데 공자는 60세 이전에 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순했을까요? 귀에 염증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데 당시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2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옛날 해석대로라면 이순의 뜻은 15살부터 올바른 사람으로서 처세하는 학문 수양을 시작하여 60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남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것을 듣고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 화도 내지 않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도 휘둘림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은 의기소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활발하고 시비선악을 명확히 하며 좋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수양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고도 또 10년을 지나 70살이 되었어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 문화는 자유의 문화이지만 공자의 말 맨 끝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불유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빵집에 맛있는 빵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서 먹는데 자기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야지요. 즉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그냥 집어먹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유로우면서도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심소욕 불유구이며 동시에 이 말은 형이상의 이치와도 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삶의 경험과 학문의 경험을 논어의 편자가 왜 위정편에 넣어놓았는지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래 위정에는 인생의 경험이 필수적이니까요. 세상에 실험해 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군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늘 변동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동서고금의 정치는 전제, 군주, 민주, 집단체제 중 도대체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느 누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양의 이름난 사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와 현실이라는 무대에 올려놓고 놀아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서양에서 온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위정자는 인생을 이해해야 하며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자 자신의 인생 경험을 위정편에 넣어 놓음으로써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자기 수양과 올바른 실천이 어렵고 결코 간단하지 않으니 공자의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 일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이해하라는 뜻을 암시한 것입니다. 위 몇 단락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위정을 하든 일을 하든 모두 인생 경험의 축적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축적되면 어떤 것이 될까요? 간단히 인정세고라는 넉자가 됩니다. 인정세고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는 오늘날 이 단어를 반대의 뜻으로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 물정에 매우 밝은 것을 보고 그 친구는 너무 쇠고하다라고 말하면 이는 그를 꾸짖는 것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평하길 몇 년 전 한 신문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는데 중국인은 다 좋은데 인정을 너무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곳의 일반 청년들은 이 외국인의 글이 사리가 밝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 3년 유학 와서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다면 그대들은 뭘 했는가? 수십 년 동안 밥만 헛먹은 것이다. 우리 문화는 늘 인정을 중시하는데 소위 인정이란 신년설을 지낼 때 앞집에 사는 사람이 뒷집에 사는 사람에게 보내고 왼쪽 집이 오른쪽 집으로 보내고 밖에서 이리저리 한 달 정도 돌고 돌아서 원주인한테 돌아올지도 모르는 돼지고기 햄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을 나타내는 예물의 상징일 뿐으로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인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정을 가리킵니다. 인정이란 두 글자는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안에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행동과학 같은 학문이 포괄되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융화하여 잘 지내는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고란 사물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고란 일을 뜻하며 세고란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일을 이해하는 것을 인정세고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정세고라고 하면은 보통 처세술 같은 거, 세상 물정을 아는 거, 이런 거를 인정세고, 세상 물정 같은 것을 인정세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이 반대의 뜻으로 쓰이고부터는 세상일에 밝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활한 사람의 별명이 되어버렸고 인정이란 말은 아첨한다는 뜻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정세고라는 뜻이 처세술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가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쓴 글들은 더욱 맞지 않습니다. 이제 덕을 근본으로 삼고 그 위에 시의 온유도노한 정신을 함양하면 위정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일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군인이 동서고금의 군사이론을 모두 섭렵했지만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1등병과 상등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참모노로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노의 편자는 이곳에서 가볍게 말머리를 돌려 공자의 간략한 자서전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위정의 도리는 바로 인정세고를 진정으로 많이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세계의 모든 정치 사상을 한데 모아 간단히 요약하면 네 글자로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사상이나 이론은 어느 것이나 이 네 글자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안거죠. 즐겁게 일할 수 있느냐. 낙업입니다. 예,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시골 곳곳에서 풍조우순 국태민한 즉 때맞추어 비오고 바람 불어 풍년 들고 나라는 태평하여 백성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8자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캐캐묵은 골동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상 진정으로 이 8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시대라도 그 정치 이상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이상에 모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동품은 바로 인정세고를 환히 꿰뚫고 나온 정치 사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